어떻게 보면 이게 집중력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내가 너무 나만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을 때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시키고 나누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집중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내가 집중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잘하는 방법,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집중해야지, 집중 이런 식의 어떤 구호나 외침, 주문, 의지 이런 걸로 되는 걸까요? 많이들 집중을 하고 싶었지만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아이러니를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감정에 대해서 늘 강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감정에 대한 강조는 집중하고는 좀 무관하고 내가 할 일을 집중해서 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집중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하위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실리콘밸리의 ADHD 임상 전문가이고요.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많은 임상 경험을 쌓고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들을 책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연하고요. 구체적으로 집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쉬워서 몇 가지 주요한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프로젝트를 할 일이 많죠. 그때 끝까지 해내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 같고, 일 중에서 특히 지루하거나 반복되는 것을 집중하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ADHD의 진단 기준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실행 기능, 쉽게 말하면 좀 철든 행동,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행 기능에는 5가지 영역이 있고, 그렇게 5가지 영역을 하나하나 다루고 또 구체적인 훈련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중, 정리 및 계획, 정신적 유연성, 감정 조절, 충동 억제인데요. 다 필요한 얘기 같지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그런 능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게도 뇌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특히 실행 기능은 가장 늦게까지 성장을 하고요,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20대 중반 이후까지도 성장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뇌라는 것은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뇌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들이 더 촘촘하게, 더 원활하게 연결이 되는, 그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개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을 결국에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5가지 항목을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중을 유지하는 건데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어떤 자극들을 잘 차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소음이 그 하나의 예겠죠. 그래서 내가 주의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집중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집중 능력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조금 지루하면 너무 하기 싫고요. 굉장히 나한테 흥미가 있어야지만 집중이 되는
대화를 할 때도 집중이 자꾸 흐트러져서 멍해지고, 그거를 상대방은 또 알아채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의구심이 상대방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정리와 계획이라는 영역에서의 어려움인데요. 우리는 뭐 단순하게 뭐 물건을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이것만 정리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능력도 정리와 계획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감각,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역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이동하거나 약속을 잡거나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에 소모되는 시간을 잘못 예상해서 결국에는 늦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회피를 하죠. 그래서 계획은 하면 오히려 더 힘들다, 그냥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악순환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정신적 유연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고의 유연성인데, 유연해야지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유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역시 감정과 관련이 많고요. 과거에 했던 실수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떤 업무 중에서도 특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업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쉽게 단정하고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유연성이 떨어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가 힘들고,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 조절의 영역인데요. 당연히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는 능력은 집중하는 데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은 성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판단도 흐리게 할 수밖에 없고, 할 일도 그러니까 미루게 되고, 뭔가 실수를 했었을 때 빨리 털고 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 자신한테 화가 너무 나고 그 화라는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그 영향을 계속 받고, 그러면 더 일에 지장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떨쳐버리고 일을 하면 되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계속 머물고 그 영향을 계속 받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충동 억제라는 영역인데요. 쉽게 말하면 행동으로 욱하게 되는 거죠. 꼭 뭐 화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침착하게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불쑥 말을 내뱉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의도와는 다르게 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요즘 말로 아드레날린 중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영역을 하나하나 챕터별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훈련 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이 책의 흐름인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제가 늘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제가 평상시에 많이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골라봤습니다. 네 번째,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인지적 유연성이 뭔지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올릴 수 있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 책은 각 챕터마다 꽤 많은 실천 방안들이 나타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지행동치료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적인 유연성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훈련법인데요. 표정과 다른 감정 말하기입니다. 자기가 동시에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입으로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입으로는 즐겁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반대로 미소 띈 얼굴을 지으면서 나 화났어, 이렇게 뭔가 나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집중력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내가 너무 나만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을 때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시키고 나누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들 아시다시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 역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 역시도 많이 경험하고 책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뭔가 비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 저도 감정일기를 쓰거나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막 갈겨 쓰라고. 그러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이미 있는 것조차도 자꾸 판단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더 뻗어나가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아이디어나 뭐 창의성 다 인지적인 유연성이 필요한 건데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잡혀 있을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내가 이래야만 한다라는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챕터를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감정과 관련된 감정 조절 기술이라는 부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저도 많이 말씀드린 거죠. 바로 감정을 인식하는 거. 근데 인식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정일기를 늘 강조드렸던 건데요. 감정을 인식하는 팁 중에서도 중요한 게 내가 아니라 남의 감정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인지도 그렇지만 나의 감정 역시도 나는 이래야만 해 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남의 감정을 상상해보는 식의 훈련이 도움이 된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우선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가 미루던 보고서를 쓰느라고 밤새도록 깨어 있을 때 어떤 기분일까? 내가 그랬을 때 어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진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는 미루던 보고서 밤새 쓸 때 어떨까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더 뻗어나가는 식으로 하는데요.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려고 갔는데 잘못된 보고서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분을 느낄까?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타인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첫 데이트를 위해서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일 때 기분이 어떨까?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데이트 잘하고 두 번째 데이트 신청까지 받았을 때 또 어떤 감정을 느낄까? 아까는 부정적인 쪽이었고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쪽이겠죠. 역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상상해보는 거. 오늘은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이라는 책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면서 우리의 집중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훈련하면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책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할지에 대한 말씀은 잘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팁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